지금 프랑스가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프랑스가 소멸한다. 프랑스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 엘리트들이 조국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파업에 아주 미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선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비상회의에서 폭발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세뇌라도 했단 말인가?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들이 돌아와 터뜨린 충격 고백이었습니다. 한국 앞에선 프랑스도 완벽한 후진국입니다. 도대체 인천공항 입국장 단 3분 만에 뭘 받기에 유럽 최강국의 자존심이 박살났을까요? 프랑스를 무릎 꿇린 그 경악스러운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장릭 모렐입니다. 71년 인생에서 그토록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죠. 작년 10월에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근교 우리 가문 저택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1782년산 보르도였죠. 루이 16세 시대부터 내려온 수정잔에 따라 마시며 경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패드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손자 올리비에의 영상통화였죠. 23살, 소르본 철학과 수석 졸업생, 우리 가문 300년 역사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화면 속 올리비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연한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냐? 대학원 진학 문제냐? 네, 맞아요. 하지만 소르본이 아니에요. 순간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옥스포드? 하버드? 우리 가문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서울대학교 AI 연구소에 합격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올리비에, 제정신이야? 우리 가문이 나폴레옹에게 받은 자귀를 아느냐? 너의 증조할아버지가 드골 장군과 함께 프랑스를 재건했다는 걸 잊었느냐? 할아버지,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는 300년 전 영광에 갇혀 있어요. 지금 서울대 AI 연구소는 소르본보다 10년 앞서 있습니다. 구글과 삼성이 직접 투자하는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르본은 800년 역사다. 800년 동안 뭐가 바뀌었죠? 여전히 19세기 강의실에서 20세기 방식으로 가르쳐요. 제 친구들 절반이 이미 한국 갔어요. 로스차일드가 막내 아들도, 에르메스가 손녀도요. 로스차일드? 에르메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프랑스는 죽어가고 있어요. 파리 북역에서 기차 타려면 3시간 기다려야 하잖아요. 병원 예약은 6개월이고요. 그런데 서울은 지하철이 30초마다 와요. 병원에서 AI가 즉시 진단한대요. 그건 단순한 기술일 뿐이다. 문화와 역사는 루브르 관람객 절반이 한국인이에요. 샹젤리제 명품 매장 매출의 40%가 한국 관광객이고요. 우리가 과거를 팔 동안 그들은 미래를 만들었어요. 올리비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인정하면 제 71년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널 후계자에서 제명하겠다. 상관없어요. 한국에서는 가문이 아니라 실력이 전부래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홀로 서재에 남겨졌죠. 루이 15세 시대 책상, 나폴레옹이 하사한 검, 드골이 써준 편지. 이 모든 것이 순간 무덤 속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 마틸드가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에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아이가 한국 간다고 한다. 마틸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70년 인생, 베르사유 문화재단 이사를 지낸 그녀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죠. 이사벨한테 전화 왔어요. 파리 사교계가 비상이래요. 각 가문 후계자들이 단체로 한국 간다고 난리래요. 뭐라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40년 지기 이사벨이었죠. 전 루브르 박물관장이자 프랑스 문화계의 데모였습니다. 장릭, 큰일이야. 오늘 밤 긴급 모임이 소집됐어. 리츠 호텔 비밀 살롱. 당장 와. 파리방돔 광장 리츠 호텔. 프랑스 상류층만 아는 비밀 살롱이 있죠. 코코 샤넬이 살았던 곳, 해밍웨이가 글을 썼던 곳. 그날 밤 그곳에는 프랑스 최고 명문가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이사벨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카도 어제 선언했어. 강남의 원룸 구했대. 한국 스타트업에서 인턴하겠다고. 미쳤군. 은행가 앙투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야. 하버드 MBA 박차고 서울 간다니. K-팝 회사에 취직하겠대. 신뢰가 웅성거렸습니다. 각자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죠.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죠. 프랑수와 르클레르. 전 OECD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그는 작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했죠. 내가 경고했잖아. 한국을 무시하지 말라고. 프랑수와
설명해줘.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러는지. 르클레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죠. 이게 서울 강남역 출퇴근 시간이야. 수천 명이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충돌 한 번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완벽하게 흘러갔죠. 어떻게 가능하지? 시스템이야. 지하철은 20초 간격으로 오고 버스는 GPS로 실시간 확인돼.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탈지 예측 가능하니까 혼잡하지 않아. 다음 영상이 나왔습니다. 병원이었죠. 이게 삼성병원 응급실이야. AI가 환자 증상을 먼저 분석해. 의사는 확인만 하면 돼. 대기 시간 평균 15분. 파리는 6시간인데 그래서 프랑스 의대생들이 한국 병원으로 연수 가는 거야. 미래 의료를 배우러. 르클레르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국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 아시나? 프랑스 전체의 2배야. 유니콘 기업 증가율은 유럽 전체보다 높고 그래도 우리에겐 역사와 문화로 미래를 살 수 있나? 르클레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파리 메트로는 125년 전 그대로야. 엘리베이터 없는 역이 절반이 넘어. 한국 노인들은 QR코드로 지하철 타는데 우리 노인들은 계단도 못 올라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방돔 광장이 보였죠. 나폴레옹 동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200년 전 영광의 상징. 하지만 지금은 그저 관광 상품일 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르클레르가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미 알고 있어. 내무부, 보건부, 교육부 모두 극비리의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 중이야. 뭐라고? 대통령실 직속 TF팀이 3개월 전부터 활동 중이야. 이름하여 프로젝트 서울.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정부마저 인정했다니. 공식 발표는 못해. 국민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알아. SNS로 정보가 다 퍼지니까. 틱톡에서 서울 브이로그만 봐도 답이 나와. 이사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 자랑할 때 그들은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0년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올리비에가 옳은지 틀린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래야 인정하든 반박하든 할 거 아닌가. 이사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갈게. 우리 조카 만나러. 나도 가지. 하나둘씩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최고 엘리트들이 자존심을 접고 진실을 확인하기로 한순간이었죠. 하지만 비밀리에 가자. 언론에 알려지면 난리 날 거야.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미 우리의 패배는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호텔을 나오며 파리 야경을 봤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1889년 세계를 놀라게 한 철의 기적. 하지만 이제는 그저 어제의 영광일 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했죠. 프랑스인 한국 충격. 수십 개의 영상이 떴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이었죠. 댓글을 봤습니다. 드디어 프랑스도 깨닫는구나. 100년? 200년은 뒤처진 것 같은데. 베르사유보다 강남이 더 미래적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71년 인생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해야겠다고.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죠.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한국 관련 영상을 추천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 OECD 프랑스 대표가 고백하는 서울의 충격. 르클레르였습니다. 6개월 전 인터뷰였죠. 조회수 800만. 클릭했습니다. 파리 북역에서 릴까지 가는 기차를 타려면 평균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연, 취소, 파업, 일상이죠. 그런데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는 5분마다 출발합니다. 2시간 15분, 정시 도착률 99.8%.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영상이었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입니다. 30초 간격. 프랑스 친구들이 안 믿어요. 영상 보여주면 CG라고 하죠. 직접 와서 타보고 나서야 인정합니다. 다음은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MRI 예약하려니 3개월 대기라더군요. 서울 삼성병원? 당일입니다. 가격은 파리의 3분의 1이고요. 르클레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민의식입니다. 새벽 2시 강남역. 술 취한 사람들 천지인데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아요. 택시 줄 100m인데 새치기 없어요. 파리 샹젤리제? 금요일 밤은 전쟁터죠. 댓글을 봤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르클레르가 매국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네. 우리 딸도 서울 갔다가 파리 안 오려고 해. 프랑스는 끝났어. 인정하자. 그때 추천 영상 하나가 더 떴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분석한 한국의 비밀. 마이클 포터 교수. 경영 전략의 대가였죠. 클릭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졌습니다. 1997년 IMF 때 뭘 했나요?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스마트폰 산업을 키웠죠. 코로나 때는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 곡선이었죠. 1960년 79달러.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습니다. 지금 35,000달러. 프랑스와 비슷하죠. 60년 만에 440배 성장.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입니다. 포터 교수가 결론을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영광을 팝니다. 한국은 내일의 가능성을 팝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죠.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못 잤어요? 마틸드,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무슨 소리예요? 한국말이야.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을지도. 마틸드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프랑스 경제기획원 원장이었던 당신이? 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올리비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때 마틸드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사촌 소피가 추천했거든요. 넷플릭스에서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프랑스 문학의 데모였던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니. 어땠어? 충격이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 계층 상승에 대한 욕망, 프랑스가 잃어버린 에너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 에너지의 원천이 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1년과 70년, 평생 프랑스 최고라고 믿었던 우리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집사 피에르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르피가로 일면이 충격적이었죠. 프랑스 명문가, 후계자 300명 한국행, 엑소더스인가 배신인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소르본, 파리 정치대, 에색 등 그랑제골 졸업생들이 대거 한국 대학원과 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의 미래가 아닌 한국의 현재를 선택했다. 옆 기사도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파리 연구소 설립, 프랑스 인재 1000명 채용 계획, LG에너지솔루션, 프랑스 배터리 공장에 7조 원 투자, 현대차, 파리 수소전기차 실증 사업 시작.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사벨이었습니다. 장릭, 비행기표 구했어. 다음 주 화요일 출발. 에어 프랑스 2874편. 그렇게 빨리? 더 늦으면 안 돼. 엘리제궁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대통령이 극비 지시 내렸대. 한국 벤치마킹 종합보고서 작성하라고. 각 부처 실무진이 이미 서울에 가 있대. 정부까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한국 출발을 며칠 앞둔 월요일 오전 10시, 엘리제궁 비공식 회의실에서 극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주요 인사 50명만 초대됐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은 내용은 극비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충격적인 수치들이었죠.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세계 1위, 프랑스는 23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5G 보급률, 한국 47%, 프랑스 12%. 또 다음. 유니콘 기업 증가율, 한국 연 35%, 프랑스 8%. 내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서울시 시스템을 연구 중입니다. 모든 민원이 스마트폰으로 처리됩니다. 24시간 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파리는요? 시청 가서 줄 서고 서류 제출하고 3주 기다리죠. 보건부 국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서울 병원들은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정확도 94%. 의사는 최종 확인만 합니다. 대기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프랑스 병원은 아직도 종이 차트 쓰는 곳이 30%입니다. 교육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교육입니다. 한국 학생들 국제 학력 평가 1위,
프랑스는 27위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와인 마시며 과거를 논할 때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작년 파리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150만. 이들이 쓴 돈이 파리 관광 수입의 35%입니다. 샹젤리제, 루이비통 매장 매출의 절반이 한국인입니다. 그들 없으면 파리 경제가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큰 타격은 확실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비서실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한국 시스템 전면 벤치마킹. 단, 언론에는 극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계적 발표.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뒤처졌다고? 인정이 아닙니다. 학습입니다. 궤변이었죠. 학습이든 인정이든 본질은 같았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재무부 전 차관 자크였죠. 장릭, 이게 현실이야. 믿어지지 않지만 자네도 가나? 한국에? 이미 다녀왔어. 지난달에 아들 데리러. 어땠나? 자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리가 19세기 도시처럼 느껴지더군. 서울은 22세기였어. 과장 아닌가? 직접 가봐. 인천공항 도착하는 순간부터 충격일 거야. 입국 심사 3분. 파리는? 1시간 반. 그게 시작일 뿐이야. 자크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죠. 이게 서울 강남이야. 새벽 2시. 봐봐. 거리가 나처럼 환해.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안전해. 파리 18구? 낮에도 위험하잖아.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 CCTV가 모든 걸 감시해. 범죄율 파리의 10분의 1이야.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크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장릭,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 뭔데? 젊은이들의 에너지야. 카페에서 새벽까지 창업 아이디어를 논해. 우리 아들도 거기서 AI 스타트업 창업했어. 자네 아들이? 파리에선 카페에서 사르트를 읽고 있었는데 서울에선 비즈니스 플랜을 짜더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올리비에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대 기숙사 배정받았어요. 한국 학생과 룸메이트예요. 이름이 김도윤. 스타트업 세계 창업한 24살이래요. 프랑스엔 이런 친구 없잖아요. 전 옳은 선택을 했어요. 첨부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에 올리비에 환하게 웃고 있었죠. 파리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틸드가 뒤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그래. 파리에서보다 훨씬. 우리도 가야겠어요. 뭐가 그 아이를 저렇게 바꿨는지 봐야죠.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프랑스는 정말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화요일 오전, 비밀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파리 16구 조용한 골목, 상류층만 아는 곳이었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모렐 원장님. 한국 서울. 다음 주 출발. 일주일 체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이요? 도쿄나 싱가포르가 아니고요. 서울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준비할까요? 평소에 저라면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코노미로 주세요. 네? 이코노미요? 그리고 5성급 호텔이 아닌 일반 비즈니스 호텔로.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요청은 처음이라는 표정이었죠. 정말이신가요? 원장님 같은 분이. 관광이 아닙니다. 정찰입니다. 그 말에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비슷한 요청이 많았어요. 프랑스 정재계 인사분들이 서울로 많이 가시더군요. 그래요? 지난주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도 다녀오셨어요. 역시 이코노미였죠. 로스차일드까지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사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릭, 준비됐어? 비행기표 예약했어. 나도.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 들었어. 뭔데? 샤넬이 한국 디자이너를 수석으로 영입한대. 파리 본사에. 말도 안 돼.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야. 한국 마케팅팀을 신설한대. 왜인지 알아? 왜지? 한국 소비자가 럭셔리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대. 파리가 아니라 서울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패션의 본고장 파리가 서울을 따라가다니. 이사벨, 우리가 정말 100년 뒤처진 걸까? 적어도 마인드는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과거에 살고
그들은 미래에 살아.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바라봤죠. 몽테스키에, 볼테르 루소, 계몽주의 철학자들, 한때는 세계를 이끌었던 프랑스 정신의 상징들. 그런데 지금은 먼지 쌓인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올리비에가 보낸 링크를 클릭했죠. 서울대 AI 연구소 홈페이지였습니다. 교수진 프로필을 봤습니다. MIT, 스탠포드, 칼텍 출신들이 즐비했죠. 평균 나이 38세, 소르본,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과 공동 연구. 예산 규모가 프랑스 국립연구소의 3배였죠. 이래서 올리비에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가 왜 파리를 떠났는지. 다음날 출발 준비를 하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최고급 수트를 골랐겠죠. 하지만 이번엔 평범한 캐주얼을 선택했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여야 해. 자존심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진실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며 마틸드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알아야지.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마틸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71세에 새로운 세계를 보겠다니. 올리비에가 23세에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마지막으로 파리를 둘러봤습니다. 택시로 시내를 돌았죠. 노트르담은 아직도 복구 중이었습니다. 2019년 화재 후 6년째. 한국이라면 벌써 끝냈겠죠. 샹젤리제는 노숙자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고요. 에펠탑 앞은 소매치기 천국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게 파리의 현실이구나.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파리 메트로 파업 돌입, 최소 일주일 지속 예정, 프랑스 실업률 9% 돌파, EU 최악, 마크롱 지지율 23%, 역대 최저. 반면 한국 뉴스는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사상 최대,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 200억 달러 돌파, 서울 UN 최고 스마트시티 선정.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죠. 그리고 제 71년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이 굴욕보다 낫고 인정이 부정보다 나으니까요. 프랑스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배울 때다. 에어프랑스 267편이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죠. 이코노미 좌석은 고역이었지만 견뎠습니다. 이것도 겸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충격이 시작됐죠. 웰컴 투 코리아라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프랑스어도 구사하더군요. 메르시 복구, 봉세주르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파리지앵보다 나았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먼저 공간에 압도됐습니다. 천장이 하늘처럼 높았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이사벨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술관 같아. 아니, 미래 도시 같아.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니, 걸을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해서 구경하느라. 벽면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예술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영상이 흘러갔죠. 저기 봐. 이사벨이 가리켰습니다. 하얀색 로봇이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어로. 봉주르, 아베부 부주앙데드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로봇이 우리가 프랑스인임을 알아보고 불어로 말을 건 거였죠. 입국 심사장이 어디죠? 똑바로 200m 가신 후 왼쪽입니다. 소요 시간 약 3분. 3분이요? 네. 자동 심사대를 이용하시면 더 빠릅니다. 로봇이 안내한 대로 갔습니다. 정말 3분이었죠. 여권 스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끝이었습니다. 벌써요? 이사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파리는 기본 1시간인데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전광판에 실시간 정보가 떴죠. AF67 수화물 도착 중. 예상 시간 2분. 정확히 2분 후 가방이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손상 없이.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신고할 게 없으니 그냥 통과.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드넓은 공간, 완벽한 안내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 조화로웠죠.
환전소 어디 있지? 이사벨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카드가 됐고 심지어 QR 결제도 가능했으니까요. 공항 익스프레스를 타러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또 한 번 놀랐죠. 플랫폼이 지하철역이 아니라 미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바닥에는 대기 위치가 표시돼 있었죠. 2분 후 도착. 전광판이 알려줬습니다.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들어왔죠.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비행기 1등석 못지않았습니다. 넓은 좌석, 개인 충전 포트, 무료 와이파이. 이게 일반 열차라고? 이사벨이 놀랐습니다. 파리 아리알은 40년 된 고물인데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먼저 보인 건 끝없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30층, 40층 건물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죠. 저게 다 주택? 어떻게 저렇게 높이 지었지? 그것도 이렇게 많이?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수십 개의 다리가 연결돼 있었죠. 세느강의 5배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더 깨끗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43분이었죠. 150km를 43분에 파리에서 드골공항 가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역사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는 영어를 못했지만 김태령이 통역했죠. 그녀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일하다가 우리 가이드를 자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동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도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었습니다. 8차선, 10차선이 기본이었죠. 이 도로 폭 좀 봐. 파리 샹젤리제보다 넓은데? 더 놀라운 건 교통 체계였습니다.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표시됐고 버스 전용 차로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었죠. 그래서인지 교통 흐름이 막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저 파란 차선이 뭐죠? 버스 전용이에요. 일반 차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빠른 거군. 건물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초현대식 빌딩들, 각각이 예술품처럼 독특했죠. 저 건물 좀 봐. 이사벨이 가리켰습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타워였죠. 롯데월드 타워예요. 555m. 한국에서 가장 높아요. 에펠탑보다 높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4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로비가 5성급 못지않았죠. 안녕하세요. 프런트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어는 완벽했고 심지어 기초 프랑스어도 구사했죠. 봉주르, 비앙분유라고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체크인은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죠. 방에 들어가니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스마트 TV, 공기청정기, 비데까지. 이 비데 좀 봐. 이사벨이 감탄했습니다. 온도 조절에 수압 조절까지. 파리 5성급 호텔에도 없는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네온사인과 LED, 불빛이 도시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파리보다 밝아. 그리고 살아있어. 에너지가 느껴져.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올리비에였죠. 할아버지, 서울 도착하셨어요? 그래. 방금 호텔에 왔다. 어떠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이다. 공항부터.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 제가 안내할게요.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이사벨을 봤습니다. 우리가 뭘 보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충분히 봤어.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첫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인천공항. 세계 최고 수준. 아니, 그 이상. 입국 3분. 파리는 1시간 반.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패배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올리비에가 호텔로 왔습니다. 옆에는 한국인 청년이 있었죠. 할아버지, 제 룸메이트 김도윤이에요. 안녕하세요. 올리비에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도윤의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출근 시간 강남역부터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러시아워의 정점이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돌은 없었죠. 모두가 정해진 흐름을 따라 완벽하게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사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스템이에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신호등 모두가 연동돼 있어요. 사람들도 그걸 알고 움직이고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그 거대한 스케일에 또 한 번 압도됐죠.
횡단보도 하나에 500명이 동시에 건넜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차들이 물 흐르듯 움직였고 또 다시 사람들이 건넜죠. 저 전광판 좀 보세요. 올리비에가 가리켰습니다. 버스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파리는 버스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 이사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우리를 스타벅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주문 방식이 충격이었죠. 앱으로 주문하고 번호 뜨면 가져가요. 줄 설 필요가 없다고? 네. 미리 주문하면 도착했을 때 바로 받을 수도 있어요. 매장은 노트북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오픈해요. 퇴근 후엔 카페에서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페가 사무실이네? 그렇죠. 와이파이 빠르고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으니까.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거리는 깨끗했죠. 담배꽁초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이렇게 잘해? 시민의식이에요. 애초에 안 버리니까. 그때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차가 한 대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차도 없는데 왜 안 건너지? 규칙이니까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테헤란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세계였죠.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예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 3,000개가 모여 있어요. 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가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죠. 여기서 자유롭게 미팅해요. 투자자, 창업자, 개발자들이 만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의 회사였죠. AI 기반 물류 최적화 플랫폼을 만들어요. 사무실은 놀라웠습니다. 벽이 없는 오픈 스페이스, 스탠딩 데스크, 수면실까지. 직원이 몇 명이죠? 25명이요. 평균 나이 28세. 매출은? 작년 50억 원. 올해 목표는 200억이요. 이사벨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8세 평균의 회사가 200억 매출이라니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죠. 이게 구내식당이야?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모든 게 준비돼 있었죠. 무료예요. 뭐라고? 회사가 다 제공해요. 아침, 점심, 저녁, 야근하면 야식도요. 프랑스에선 미슐랭 레스토랑도 2시간 점심 휴식이 기본인데 여기선 3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먹죠? 시간이 돈이니까요.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성장해야죠. 오후에는 강남의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대치동이었죠. 건물마다 학원 간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수학, 영어, 코딩, 중국어, 초등학생도 여기 다녀요? 네. 오후 10시까지 공부해요. 10시. 그게 합법이야?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서울대 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한 학원 앞에서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테슬라, 고급 차들이 줄지어 있었죠. 교육비가 얼마나 되죠? 월 300만 원은 기본이에요. 한 달에? 네.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충격적인 교육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을 여기까지 만든 원동력이었겠죠? 저녁이 되자 강남역 일대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네온사인이 켜지고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왔죠. 금요일 밤인데도 이렇게 안전해? 이사벨이 놀랐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다니고 있었거든요. CCTV가 5m마다 있어요. 경찰도 곳곳에 있고요. 파리는 저녁 8시면 위험한 곳이 많은데 우리는 한 치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문 시스템이 또 놀라웠죠.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있었고 터치 몇 번으로 주문이 끝났습니다. 계산도 여기서 해요. QR 코드 찍으면 끝. 웨이터가 필요 없네. 인건비 절감이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올리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하니? 왜 여기 온지? 네, 할아버지. 여기선 나이나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파리는 여전히 19세기예요. 그랑제콜 출신 아니면 기회도 없죠.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문제는 많아요. 너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도 심해요. 하지만 역동적이죠. 변화가 빠르고요. 밤 11시 여전히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카페, 식당 모든 게 열려 있었죠. 파리는 9시면 다 닫는데 서울은 24시간 도시예요. 언제든 필요한 걸 할 수 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장릭,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알아.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야. 마인드가 다른 거야. 맞아. 그들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강남역에서 본 것은 도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수만 명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완벽하게 움직인다. 이것이 21세기 문명이다. 파리는 아직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셋째 날 아침, 이사벨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워. 앞이 안 보여. 호텔 로비에서였죠. 직원들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119 불렀습니다. 3분 내 도착 예정이에요. 정말 3분 만에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했죠. 혈압 체크, 혈당 체크, 심전도 연결. 구급차 안에서 이미 기초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병원에 전송했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전송 완료. 도착 예정 8분. 구급차는 신호를 받지 않고 달렸습니다.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가능하지? 응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에요. GPS로 위치 파악해서 신호를 조절해요. 8분 만에 병원 도착. 응급실 입구에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 뒤랑 환자분이시죠? 데이터 받았습니다. 바로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순식간에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대형 스크린에 AI 분석 결과가 떴습니다. 예상 진단 급성 현기증, 원인 탈수 및 피로, 위험도 낮음, 권장 검사 혈액, 심전도, 뇌CT. 의사가 태블릿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AI가 1차 분석했습니다. 정확도 94%예요. 제가 확인하고 추가 검사 결정하겠습니다. AI가 진단을? 네. 증상 입력하면 가능한 질병을 확률로 보여줘요. 의사는 최종 판단만 하죠. 3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CT까지 포함해서요. 파리에선 CT 예약만 3주인데 여긴 응급은 즉시, 일반도 당일 가능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으로 보여줬죠. 3D 영상으로 뇌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행 피로와 시차 적응 문제예요. 수액 맞고 2시간 쉬면 괜찮아집니다. 수액실로 이동했습니다. 놀랍게도 1인실이었죠. TV, 와이파이, 심지어 태블릿까지. 이게 일반 수액실이에요? 네.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팔찌 보이시죠? NFC 칩이 들어있어요. 위치 추적, 바이탈 체크 자동으로 됩니다. 프라이버시는 병원 밖 나가면 자동 비활성화돼요. 의료 목적으로만 써요. 이사벨이 수액을 맞는 동안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로비는 호텔 같았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미술 전시장까지. 병원이 맞아? 치유 환경도 중요하다는 철학이에요. 안내 데스크에 로봇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형외과가 어디죠? 3층 서쪽입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로봇이 앞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고 층수까지 알려줬죠. 약국도 충격이었습니다. 처방전을 제출하자 5분 만에 약이 나왔습니다. 로봇이 약을 분류하고 포장했죠. 복용법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프랑스어도 되나요? 네. 12개 언어 지원합니다. 정말이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니 프랑스어로 복용법 영상이 나왔죠. 재활치료실을 지나갔습니다. VR 기기를 쓴 환자들이 있었죠. VR로 재활훈련해요. 지루하지 않고 효과도 좋아요. 한 노인이 게임하듯 팔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과일을 따는 게임이 나오고 있었죠.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시간 후 이사벨이 회복했습니다. 계산하러 갔죠. 전부 포함해서 35만 원입니다. 유로로 하면 약 250유로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선 응급실 기본료만 500유로인데 보험 처리는? 여행자 보험 있으시면 서류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집에서 청구하시면 돼요. 모든 게 너무나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프랑스 의대생들이 여기 연수 오려는지. 의료 기술만이 아니야. 시스템 전체가 다른 거야. 택시를 기다리는데 김태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이 전 국민 적용이에요.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죠. 프랑스도 그런데? 하지만 대기 시간이 다르잖아요. 여긴 돈 없어도 빠른 치료가 가능해요. 올리비에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진짜 평등 아닐까요?
모두가 빠르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론 계층이 나뉘어 있죠. 돈 있는 사람은 프라이빗 병원, 없는 사람은 몇 달 대기.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사벨은 완전히 회복했죠. 한국 병원 시스템 프랑스에 도입하면 어떨까? 불가능해. 의사들이 파업할 걸. AI한테 일자리 뺏긴다고. 그게 문제야. 변화를 거부하는 거. 한국은 다르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죠. 병원들도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고 약국도 곳곳에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진짜 24시간 도시구나. 그날 밤 올리비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제가 인턴하는 스타트업 보여드릴게요. 프랑스엔 없는 미래를 보실 거예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다. 프랑스가 100년 뒤처진 게 아니야. 어쩌면 더 심할지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날 기다리고 있었죠. 넷째 날 아침, 올리비에가 우리를 테헤랄로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인턴 회사였죠. 뉴로체인이라는 AI 스타트업이에요. 직원 45명, 평균 나이 26세, 건물 20층,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사무실이야? 벽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오픈 스페이스에 책상들이 자유롭게 배치돼 있었죠. 한쪽엔 해먹이, 다른 쪽엔 게임기가. 자유로운 환경이 창의성을 높인대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할아버지. 올리비에가 가리킨 곳에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샤를? 앙투안 아들? 너희가 왜 여기 있니? 프랑스 명문가 자제들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막내, 에르메스가 조카, 샤넬가 손자. 아, 모렐 원장님. 저희도 여기서 인턴하고 있어요. 파리 떠난 지 2달 됐어요. 가족들이 난리였지만 후회 없어요. 10명이나 됐습니다. 프랑스 상류층 자제들이 이 한국 스타트업에 모여 있었죠. 왜 여기야? 샤를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로스차일드든 김씨든 상관없어요. 실력만 보죠. 파리에선 우리 성 때문에 기대도, 편견도 심했어요. 여긴 자유예요. CEO가 나타났습니다. 32살 한국인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최서윤입니다. 올리비에가 많이 얘기했어요. 서윤은 MIT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고 창업했다고 했죠. 저희는 AI로 신약 개발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회의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기존 신약 개발 10년, 1조 원. 저희 기술로는 1년, 1,000억 원. 불가능하지 않나? 이미 FDA 예비 승인 받았어요. 내년 나스닥 상장 목표고요. 이사벨이 물었습니다. 투자는 얼마나 받았죠? 시리즈 B 500억 원이요. 소프트뱅크, 세콰이어 캐피탈이 들어왔어요. 프랑스 스타트업이 10억 원 투자받기도 어려운데.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개발자들이 각자 서서 일하고 있었죠. 스탠딩 데스크예요. 건강에 좋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한쪽에선 요가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요가요? 네. 직원 복지예요. 마사지룸도 있고 수면실도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죠. 옥상 정원이에요. 여기서 일하거나 쉬어요. 옥상은 정말 정원이었습니다. 잔디, 나무, 심지어 텃밭까지. 이런 환경이면 창의성이 안 나올 수가 없겠네. 앙투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파리와 완전히 달라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에요. 원할 때 와서 목표만 달성하면 돼요. 그래도 되나? 결과로 평가받아요. 과정은 자유죠. 그래서 새벽에 일하는 사람도,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의 시간을 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15분. 모든 회의가 15분 안에 끝났습니다. 시간은 돈이에요. 필요한 것만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해요. 프랑스는 회의만 3시간인데 프레젠테이션을 받습니다. 20대 개발자가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죠. 3년 내 글로벌 시장 30% 점유가 목표입니다. 자신감이 대단한데? 한국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노려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요. 올리비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AI 모델 개발 돕고 있어요. 소르본에서 배운 것보다 한 달 만에 더 많이 배웠어요. 휴게실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해? 해커톤 나가요. 상금 5천만 원이래요. 나도 갈래? 팀 짜자.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대회에 나간다니. 프랑스는 주 35시간 넘으면 불법인데 여기선 일이 곧 취미예요. 좋아서 하니까
야근도 안 힘들어요. 서윤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친구들 어때요? 훌륭해요. 특히 철학적 사고가 강해요. 기술에 인문학을 결합하니 시너지가 나요. 후회 없어요? 구글 거절한 거? 전혀요. 구글에선 톱니바퀴지만 여기선 제가 역사를 만들어요.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 투자 미팅이에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왔어요. 20대 대표가 수천억 투자를 논한다.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퇴근 시간. 하지만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6시 넘었는데? 자기 일 끝내고 가요. 어떤 날은 3시에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밤 12시까지도 있어요. 저녁 7시 직원들과 치맥을 하러 갔습니다. 건배, 내일 데모데이 성공을 위해 모두가 열정적이었습니다. 일 얘기를 하는데도 지루하지 않았죠.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한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삼성, LG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는 삼성, LG를 넘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가능할까? 왜 안 되죠? 삼성도 50년 전엔 작은 회사였어요. 올리비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해하세요? 제가 왜 왔는지? 그래, 이제야 알겠다. 여긴 미래를 만드는 곳이에요. 파리는 과거를 지키는 곳이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이사벨과 대화했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여기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인정하기 싫지만, 맞아. 프랑스는 뭐가 잘못된 걸까? 변화를 두려워한 거지. 기득권 지키려고 혁신을 막은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테헤랄로의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죠. 저기서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누군가는 유니콘 기업을 꿈꾸고 있겠죠. 100년이 아니야. 어쩌면 200년 뒤쳐졌을지도. 5째 날, 김태령이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을지로예요. 서울의 숨은 심장이죠. 낡은 건물들, 오래된 간판들.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여기가 뭐가 특별하죠? 안을 보셔야 해요. 한 철공소에 들어갔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쇠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는 3D 프린터가. 이게 뭐죠? 전통 기술과 첨단 기술의 결합이에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못 만드는 건 3D 프린터로, 프린터로 못하는 건 손으로 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3D 프린터를 청년들이 가르쳐줬죠. 대신 전 쇠 다루는 법을 가르쳐줬고요. 놀라운 공생이었습니다. 옆하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50년 된 인쇄소인데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를 겸하고 있었죠. 낮엔 어르신들이 인쇄, 밤엔 청년들이 디자인 작업해요. 임대료는? 나눠내죠. 어르신들은 공간을, 청년들은 기술을 제공해요. 3층 건물 전체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1층 철공소, 2층 스타트업 사무실, 3층 아티스트 작업실. 파리 같으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다 쫓겨났을 텐데 여긴 상생해요. 정부도 지원하고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외관과 달리 내부는 초현대식이었죠. 50년 된 다방을 리모델링했어요. 어르신들도 오고 젊은이들도 와요. 정말이었습니다. 한쪽에선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고 다른 쪽에선 청년들이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죠. 세대 갈등이 없나요? 처음엔 있었죠. 하지만 서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QR로 주문도 되고 직접 주문도 돼요. 80대 할머니가 QR코드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다니. 어떻게 배우셨어요? 손자가 가르쳐줬죠. 이제 매출이 2배 늘었어요. 점심을 순대국집에서 먹었습니다. 여기도 충격이었죠. 미슐랭 가이드 빅그루망이에요. 순대국이 미슐랭에? 한국 전통 음식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주인 아저씨가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40년 전통이에요. 레시피는 그대로지만 위생과 서비스는 현대식으로 바꿨죠. 정말 주방은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HACCP 인증마크가 붙어 있었죠. 프랑스 전통 비스트로들이 여기서 배워야겠네. 오후에는 세운상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아키하바라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없는 전자 부품은 없어요. 작은 가게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결제 시스템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3,000원. 계좌 이체도 되고 카드도 되고 비트코인도 돼. 비트코인도요? 손자가 깔아줬어. 외국인들이 좋아한대. 전통시장과 디지털 결제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습니다. 청년들이 뭔가 만들고 있었죠. 뭘 만드는 거죠? 전통 나전칠기를 3D 프린터로 재현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전통 공예를 현대 기술로 되살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랑스도 전통 공예가 많은데 이런 시도는 없죠. 장인들이 거부할 거예요. 저녁에 DDP를 방문했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이었죠. 미래적이네. 하지만 옆을 보세요. 바로 옆에 600년 된 성곽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서 있었죠. 이게 서울이에요. 파괴하지 않고 공존시켜요. LED 장미 정원을 봤습니다. 수만 개의 LED 장미가 빛나고 있었죠. 와, 이사벨이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아트인데 감성적이야. 마지막으로 동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불야성이었죠. 24시간이에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새벽에 와서 사입고 가요. 왜 새벽에? 시차 때문이에요. 뉴욕이 낮이면 서울은 새벽이니까. 상인 아주머니가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장에 주문 들어가요. 내일 오후면 생산 완료. 하루 만에? 한국 속도예요. 패스트 패션의 원조가 여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파리도 전통은 있지만 죽은 전통이지. 박물관에나 있는. 여긴 살아있는 전통이야. 진화하는 전통. 그날 밤 올리비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뭔데? 서울의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6째 날 아침, 올리비에가 데려간 곳은 송도였습니다. 한국의 미래 도시예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친환경이었고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었죠. 쓰레기통이 없네. 지하 진공 흡입 시스템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처리장으로 가요. 센트럴파크를 걸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온 인공수로였죠. 베네치아 같아. 하지만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죠.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사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도야. 짐을 붙이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올리비에가 배웅했죠.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충격이었다. 완전한 충격. 이제 이해하시죠? 제 선택을. 그래. 넌 옳았어. 미래를 선택한 거야. 올리비에를 안았습니다. 71년 인생 처음으로 손자에게 배웠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비행기 안. 이사벨과 나는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져 갔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 파리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지. 프랑스는 100년 뒤처졌다고? 아니, 200년일지도 몰라. 13시간 후,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인 줄.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더러운 화장실. 숨이 막혀. 이사벨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파리가 19세기 도시처럼 보여. 수화물을 기다리는데 1시간. 벨트는 삐걱거렸고 가방 여러 개가 파손됐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택시를 타고 파리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낡은 도로, 그래피티로 가득한 벽들. 서울이 그립다. 이사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틸드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떠셨어요? 마틸드. 앉아요. 할 얘기가 많소. 그날 밤 새벽까지 얘기했습니다. 인천공항, 강남역, 삼성병원, 테헤랄로, 을지로. 마틸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사진도 있소. 동영상도 있고. 그럼 올리비에가 옳았네요. 완전히 옳았어. 다음날 아침,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장르익, 어땠나?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직접 가봐. 그렇게 심각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그날 오후 결심했습니다. 르피가로에 기고하겠어. 뭐라고? 마틸드가 놀랐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100년 뒤처졌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일주일 후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 프랑스 노인의 고백. 우리는 100년 뒤처졌다. 기고문을 보낸 지 며칠 후 월요일 아침, 르피가로 일면에 내 기고가 실렸습니다. 프랑스 경제기획원 전 원장 장르익 모렐의 충격 고백.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 댓글 10,000개, 매국노. 진실을 말하는 용기. 프랑스의 자존심을 팔았다. 드디어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왔죠. TF1 저녁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모렐 원장님, 정말로 한국이 우리보다 100년 앞서 있습니까? 적어도 인프라와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인천공항 입국 3분, 파리 1시간 반, 서울 지하철 30초 간격, 파리 5분.
병원 MRI 당일, 파리 3주. 숫자가 모든 걸 말합니다. 앵커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문화와 역사가, 베르사유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대체할 수 있나요? 루브르가 병원 대기 시간을 줄여주나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방송 후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국가 반역자, 옛 동료 자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장릭, 대체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지. 프랑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이미 실추된 명예야. 난 단지 거울을 보여준 것뿐이지.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한국 대학원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 스타트업 CEO가 전화했습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정부 반응이었습니다. 내무부 차관이 비밀리에 찾아왔습니다. 모레 원장님, 대통령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엘리제궁 집무실. 마크롱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레 원장, 기고 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개혁의 명분이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죠. 대통령이 문서를 건넸습니다. 프로젝트 르네상스, 프랑스 디지털 전환 10개년 계획입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한국 시스템 전면 벤치마킹이었죠.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디지털 의료, 10년 안에 한국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원장님이 불을 질렀으니 이제 우리가 달려야죠. 일주일 후 프랑스 사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맹공격했습니다. 모렐은 프랑스의 배신자다. 아시아 콤플렉스에 빠진 노인의 망상.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습니다. 트위터에서 샤프랑스를 깨워라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죠. 모렐이 옳다. 우리는 잠들어 있었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디지털 프랑스를 원한다. 한국처럼 빠른 인터넷을, 24시간 지하철을,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100대 기업 CEO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벤치마킹 연수단을 구성하자. 전 부문 임원들을 보내자. 서울에 프랑스 혁신센터를 만들자.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스 엘리트들의 엑소더스, 21세기 십자군, 목적지는 서울. 이사벨이 전화했습니다. 장릭, 우리가 해냈어. 뭘? 프랑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100년 만에 처음으로 겸손해졌어. 정말이었습니다. 오만했던 프랑스가 처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으니까요. 르피가로 기고 한 달 후, 프랑스는 전쟁터였습니다. 9세대와 신세대의 충돌이 극에 달했죠.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렐의 주장은 프랑스 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몰리에르와 빅토르 위고의 나라다. 이에 젊은 지식인들이 반박했습니다. 몰리에르가 와이파이를 만들어주나? 위고가 AI를 개발해주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출연했죠. 모렐 씨, 당신은 프랑스 문화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진행자가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문화는 문화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파스테르의 나라가 병원 예약에 3개월 걸리는 게 맞습니까? 그건 시스템 문제지 문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워서 패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였죠. 아시아 소국에게 배운다는 게 프랑스의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젊은이들이 왜 한국으로 떠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엔 미래가 없으니까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방송 직후 올리비에가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멋졌어요. 프랑스 트위터 실시간 1위예요. 욕도 많이 먹고 있겠지. 아니에요. 젊은 세대는 다 할아버지 편이에요. 정말이었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죠. 모렐의 주장에 동의한다. 20대 78%, 30대 65%, 40대 45%, 50대 이상 23%. 세대 간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대학가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소르본 학생회가 선언했습니다. 한국식 교육 개혁을 요구한다. 24시간 도서관, 산학협력, 창업 지원. 그랑제콜 학생들도 가세했습니다. 더 이상 19세기 방식으로 배우지 않겠다. 교수들은 반발했습니다. 전통을 버리자는 것인가? 전통을 지키며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르노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를 설립한다. 토탈에너지도 따랐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LVMH는 더 과감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를 대거 영입한다.
파리 본사에 보수 언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의 굴복, 국가적 치욕. 하지만 주가는 정직했습니다. 한국 진출을 선언한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상승했죠. 그때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명문가 자녀 300명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미래를 찾았다. 서명자 명단이 충격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에르메스, 샤넬, 피노, 아르노, 프랑스 최고 가문들이었죠. 우리는 가문의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다. 한국에선 그것이 가능하다. 프랑스여,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사벨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장릭, 우리가 큰 파도를 일으켰어. 후회 없어?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드디어 프랑스가 거울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00년 뒤처진 게 아니야. 어쩌면 더 클지도.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인정했으니까. 인정이 첫걸음이지. 2달 후, 프랑스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벤치마킹 국가 프로젝트 시작. 500명 규모 연수단 파견이 결정됐죠. 공무원, CEO, 교수, 의사, 엔지니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에어프랑스가 특별기를 편성했습니다. 파리 서울 직항주 5회로 증편. 출발 전날 엘리제궁에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겸손하게 배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굴욕, 아시아에 무릎 꿇는 프랑스. 극우 정당이 주도한 시위였죠. 모래를 처벌하라. 매국 노드를 추방하라. 하지만 카운터 시위가 더 컸습니다. 미래를 원한다. 한국처럼 혁신하라. 젊은이들이 주도한 시위였죠. 출발 당일, 샤를드골 공항은 역사적 현장이 됐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출국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21세기 학습 원정대, 프랑스 엘리트들의 겸손한 여정? 저도 공항에 나갔습니다. 환송하러. 많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재계 거물들이 직접 왔죠. 모렐, 당신이 옳았어. 은행가 앙투안이 악수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행복해하더군. 이제 나도 가서 보려고. 마틸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프랑스가 처음으로 아시아에 배우러 가는 날. 그날 저녁 뉴스톱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운 날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연수단이 보낸 첫 보고서였죠. 충격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차이입니다. 사진도 왔습니다. 프랑스 CEO들이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유로에 이런 품질이 가능하다니. 의사들은 AI 진단 시스템 앞에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랑스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파리 시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시, 24시간 온라인 처리 가능, 첫 주 신청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야 21세기 같아요.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메트로도 변했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 구축, 와이파이 전 구간 설치. 아직 서울엔 못 미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병원들도 움직였습니다. AI 진단 보조 시스템 도입, 예약 대기 시간 50% 단축 목표. 의사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젊은 의사들이 앞장섰죠. 환자를 위한 변화다. 대학도 바뀌었습니다. 소르본이 선언했습니다. 24시간 도서관 운영,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설립, 산학협력 확대.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소르본도 깨어났다. 기업들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한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한 기업들이었습니다. 프렌치 유니콘의 탄생, 투자도 몰렸습니다. 한국 VC들도 파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프랑스가 변하고 있다. 투자, 기회다. 올리비에가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파리가 달라졌어요. 뭐가? 카페에서 QR 주문이 되고 메트로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도 대대적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디지털 뉴딜, 5년간 1,000억 유로 투자 계획이었죠. 하지만 저항도 있었습니다. 노조가 파업했습니다. 일자리를 지켜라. AI 반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노조를 비판했죠. 변화를 막지 마라. 우리도 한국처럼 살고 싶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올리비에도 왔습니다. 서울에서 잠시 귀국한 것이죠.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했어요. 서울과 파리를 잇는 AI 플랫폼이에요. 대단하구나. 프랑스 정부 지원금도 받았어요. 이젠 프랑스도 스타트업을 지원해요. 마틸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가 한 일이지. 창밖을 봤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상징으로 이사벨이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건배, 새로운 프랑스를 위해, 겸손한 프랑스를 위해, 배우는 프랑스를 위해. 다음날 신문 일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디지털 경쟁력 5계단 상승, 스타트업 증가율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 10년 만에 최저.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김태령이었습니다. 모레 원장님 덕분에 프랑스와 한국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양국이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배울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서재에서 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100년 뒤처졌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겸손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과거의 영광도 소중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71세에 나는 새로운 프랑스를 꿈꾼다. 배우는 프랑스, 혁신하는 프랑스, 젊은 프랑스. 우리는 100년 뒤처졌지만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따라잡을 것이다. 아니, 함께 갈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가 서로 배우며. 이것이 진정한 21세기 문명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전 경제기획원장 장릭 모렐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프랑스 상류층 300명이 한국으로 떠난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분 만에 끝나는 공항 입국 심사, 30초마다 오는 지하철, 당일 가능한 병원 검사, 24시간 편의점과 배달 문화.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만의 기적입니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배우러 오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